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켜집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보이는 세계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에서 운명을 읽고 식물의 힘으로 병을 치유하며 말과 상징으로 현실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과학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금지된 문서 번역소에서 기획, 제작한 본격적인 오컬트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컬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쩌면 할리우드 영화 속 악마 소환 장면일 수도 있고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세 마녀 사냥의 어두운 역사나 비밀 결사의 은밀한 의식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컬트의 진짜 모습은 이런 대중문화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편견의 장막을 걷어내고 오컬트의 진정한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오컬트. 이 단어는 라틴어 오컬투스에서 왔습니다. 의미는 숨겨진, 감춰진, 비밀스러운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컬트는 우리의 일상적 감각으로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지식, 표면 아래 숨어있는 우주의 법칙, 그리고 물질 세계 너머의 힘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현대 사전은 오컬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초자연적, 신비적 또는 마법적 믿음과 실천에 관련된 것. 하지만 이 정의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오컬트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오컬트는 자연철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세계를 세 가지 층위로 이해했습니다. 첫째, 물질적 세계로 우리가 보고 만지는 현실과, 둘째, 천체의 세계로 별과 행성들의 영역, 그리고 셋째로 신성한 세계인 순수한 정신과 영혼의 차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오컬트 철학자들은 이 세 층위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상징과 의식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당시 지식인들의 체계적 분류이자 학문적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오컬트는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이자 100만 단어가 넘는 연금술 문서를 저술한 오컬티스트였습니다. 그는 물질의 숨겨진 힘을 이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파라셀수스는 의학의 혁명을 일으킨 의사이자 연금술적 치료법을 실천한 마법사였습니다. 이들에게 오컬트는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렌즈였습니다. 오컬트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3000년 고대 이집트. 사제들은 피라미드 벽에 소위 피라미드 텍스트를 새겼습니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주문들이었죠.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파라오의 미라를 신성한 의식으로 보존했으며 신들의 이름으로 마법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조직화된 오컬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600년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아파는 숫자에 신성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수학은 과학이자 신비주의였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 즉 완벽한 형상들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서양 오컬트 철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스 지혜가 만나는 곳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헤르메티시즘이 탄생합니다. 전설의 현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이름으로 전해진 이 가르침은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과 같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대응의 법칙으로 모든 오컬트 마법의 기초 원리가 됩니다. 중세 유럽은 암흑기라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컬트는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도사들은 그리스와 아랍의 연금술 텍스트를 라틴어로 번역했고 점성술 차트를 그려 왕과 교황에게 조언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은밀히 작업실에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었죠. 진정한 목표는 영혼의 변환, 다시 말해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증류법, 승화법, 결정화 같은 화학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의 화학은 연금술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인 1460년, 코시모 데 메디치는 플라톤의 저작보다 먼저 번역하라고 명령한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르메스 문서였죠. 피렌체에서 마르실리오 피치노 같은 학자들은 고대의 지혜를 부활시키며 자연 마법을 학문으로 정립했습니다. 이들은 마법을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자연 마법으로 식물, 광물, 동물의 숨겨진 성질을 활용하는 것과 천체 마법인 별과 행성의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신성한 이름과 의식으로 영적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의식 마법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진지한 학문이었습니다. 17세기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합리성과 실증주의를 선택했고 오컬트는 비과학적 미신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숫자와 논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오컬트는 다시 부활합니다. 1888년 런던에서 헤르메틱 오더 오브 골든던이 창립됩니다. 이 비밀 결사는 카발라, 연금술, 점성술, 타로를 체계적인 입문 과정으로 통합했습니다. 시인 W.B.H., 여배우 플로렌스 파, 그리고 악명 높은 알레이스터 크롤리가 이곳에서 마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가장 뜻밖의 인물이 오컬트의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인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융은 환자들이 꿈에서 보는 상징들이 연금술 문서의 상징들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컬트 상징들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부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이죠. 악마도, 천사도, 연금술의 금조차도 모든 것은 심리학적 원형인 아키타입의 표현이었습니다. 융은 그의 저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컬트 현상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경험한다. 이것이 현대 오컬트의 전환점입니다. 오컬트는 더 이상 외부의 마법이 아니라 내면의 변환 기술이 되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뉴에이지 운동과 함께 오컬트는 대중화됩니다. 위카가 공개되고 크리스탈 힐링이 유행하며 타로가 서점에서 팔립니다. 오컬트는 더 이상 비밀 결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1세기인 오늘날 오컬트는 자기개발, 심리치료, 마음챙김과 융합됩니다. 기업 CEO들은 시계 마법의 현대판인 시각화 기법을 배우고 올림픽 선수들은 의식 마법의 응용인 멘탈 루틴을 실천합니다. 명상 앱이 수백만 명에게 다운로드됩니다. 이것은 마법적 명상의 대중화죠. 오컬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컬트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컬트는 악마 숭배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오컬트 전통은 자기 완성, 자연과의 조화, 우주 법칙의 이해를 추구합니다. 악마는 기독교적 개념입니다. 오컬트에는 선악 이분법이 없습니다. 물론 역사의 악의적 목적으로 마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컬트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칼도 요리에 쓸 수 있고 범죄에도 쓸 수 있듯이 오컬트 지식도 사용자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컬트는 비과학적이고 미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컬트의 역사를 모르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연금술은 화학의 어머니입니다. 점성술은 천문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학계도 오컬트적 개념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얽힘 현상은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헤르메틱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칼 융의 동시성 이론은 타로와 점성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합니다. 신경과학은 명상이 뇌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컬트와 과학은 적이 아닙니다. 이 둘은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표현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오컬트는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식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지와 맹신이 위험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 윤리적 가이드라인 없이 실천하면 어떤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가도 잘못하면 부상을 입습니다. 명상도 준비 없이 과도하게 하면 정신적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컬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리즈는 바로 그 안전한 길을 안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과학적 근거, 역사적 맥락, 윤리적 기준.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오컬트는 자기 탐구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오컬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AI가 우리의 질문에 답하며 우주선이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촛불을 켜고 크리스탈을 들며 주문을 외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적 질문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컬트는 이런 질문에 답하는 도구입니다. 종교적 신앙 없이도, 체계적 철학 없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기 탐구의 길입니다. 현대 오컬트는 두 가지 모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리학적 모델입니다. 이는 칼 융의 영향을 받은 관점으로 마법을 내면의 도구로 봅니다. 당신이 촛불을 켜고 의도를 설정할 때 당신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전환을 일으킵니다. 이 전환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바뀐 행동이 현실을 바꿉니다. 다음은 실용적 모델로, 이 관점은 마법이 실제로 미묘한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물리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조율하고 동시성을 활용하며 인간 잠재력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탐구입니다. 직접 실천하고 관찰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세요. 이것이 오컬트의 정신입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닌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컬트의 역사라는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원에서 시작해 그리스의 아카데미를 거쳐 중세의 연금술 작업실을 지나 르네상스의 찬란한 부활을 목격하고 현대의 심리학적 재해석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컬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악마 숭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금지된 지식이 아닙니다. 오컬트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보존해온 자기 자신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지혜의 전통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오컬트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고 오랜 지식을 배울 것입니다. 마법의 다양한 형태들, 실천적 기술들, 윤리적 기준들, 그리고 과학적 근거들을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변한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컬트는 맹목적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컬트는 당신에게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회의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하세요. 탐구하세요. 실험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오컬티스트의 길입니다. 한 여성이 보름달 아래 서 있습니다. 그녀는 허브를 태우고 크리스탈을 들고 있으며 고대의 여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녀는 마녀일까요? 위카인일까요? 아니면 오컬티스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가 수련자를 힌두교도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부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혼란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입문자가 아닐 것입니다. 마녀, 위카, 오컬티스트에 대한 혼란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1950년대 이후 대중매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렸습니다.
할리우드는 마녀를 악마 숭배자로 그렸고 뉴스는 위카를 사탄 숭배 컬트로 보도했으며 교회는 모든 오컬트 활동을 악마의 일로 규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개념이 하나의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위치크래프트는 실천입니다. 위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컬티즘은 학문 체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씩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먼저 위치크래프트인 더 크래프트 오브 더 와이즈를 보죠. 이것은 가장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합니다. 위치크래프트는 마법을 실천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주문을 외우고 허브를 배합하고 촛불을 켜고 크리스탈을 활용하고 달의 주기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이 위치크래프트입니다. 중요한 점은 위치크래프트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즉 테크닉입니다. 실천인 것이죠. 위치크래프트의 역사는 인류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에서는 사제들이 점토 하나에 주문을 새겼습니다. 그리스의 파르마케이아인 약초 마법사들은 치유와 독약 모두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국의 영어 단어인 파마시가 여기서 유래했죠. 중세 유럽의 와이즈 우먼들은 마을의 산파이자 치유사였습니다. 그들은 허브로 병을 치료하고 출산을 돕고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서비스였습니다. 실용적 지식의 응용이었습니다. 그러다 15에서 17세기 재앙이 찾아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를 휩쓴 마녀 사냥으로 약 4만에서 6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그중 80%가 여성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박해였습니다. 의사 길드가 독점권을 확보하려 했고, 교회가 권위를 강화하려 했으며, 가부장제가 독립적 여성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와이즈 우먼들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지 못했지만 병을 치유할 수 있었고, 교회 인증이 없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았으며, 남성의 허락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마녀술로 낙인 찍혔고, 그들은 화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위치크래프트는 살아남았습니다. 비밀스럽게 가족 안에서 전승되었습니다. 해지 위치인 울타리 너머의 마녀들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전통을 지켰습니다. 키친 위치인 부엌의 마녀들은 요리의 마법을 숨겼습니다. 로즈마리는 기억을 위해, 바질은 사랑을 위해, 세이지는 정화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요리였지만 이면에는 마법적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위치크래프트는 다시 세상에 공개됩니다. 1951년 영국에서 마녀 단속법이 폐지됩니다. 드디어 법적으로 마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실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마녀도 있고 불교 마녀도 있으며 무신론 마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크래프트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위치크래프트는 무엇을 실천할까요? 먼저 허브 마법은 식물의 자연적 속성과 상징적 의미를 활용합니다. 라벤더는 실제로 진정 효과가 있고 동시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촛불 마법은 색깔과 불의 상징성을 활용합니다. 의식을 집중하고 시각화하는 도구죠. 심리학적으로는 의식적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불멍하는 행위도 이 마법의 기초입니다. 크리스탈 워크는 광물의 물리적 속성과 색채 심리학을 결합합니다. 문 매직은 달의 주기와 자연 리듬을 따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조석 현상, 여성의 생리 주기, 수면 패턴 모두 달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시길 마법은 현대 카오스 마법의 핵심으로 목표를 상징으로 압축하여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시킵니다. 모든 것은 두 가지 레벨에서 작동합니다. 실용적 레벨과 상징적 레벨이 그것이죠. 이제 위카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카를 고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랍게도 현대의 청작물입니다.
위카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창시자는 제럴드 가드너라는 영국의 공무원이었죠. 1954년 그는 위치크래프트 투데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위카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가드너는 자신이 고대 마녀 컬트의 생존자들로부터 입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는 고대 켈트 전통의 요소들,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의식마법, 골든던의 체계, 프리메이슨의 인문구조, 그리고 자신의 창의성을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창조의 현대적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카는 무엇을 어떻게 믿을까요? 먼저 두오테이즘, 즉 이원신 숭배 사상입니다. 위카의 핵심은 두 신이죠. 더 가데스인 여신과 더 가딘 남신입니다. 먼저 여신은 삼위일체로 나타납니다. 처녀인 메이든, 어머니인 머더, 노파인 크론입니다. 이것은 달의 세 단계인 초승달, 보름달, 금흥달을 상징합니다. 신은 호른드가드, 즉 뿔 달린 신으로 자연, 야생성, 계절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는 태양신이기도 하죠. 뿔 달린 신은 악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켈트의 케르누노스, 그리스의 판 같은 자연신들에서 온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교도 신들을 악마화하면서 뿔 달린 신은 사탄이라는 오해가 생겼지만 위카에서는 단지 자연의 힘을 나타냅니다. 위카의 가장 중요한 율법은 harm none, 즉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입니다. 완전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And it harm none, do what you will.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행하라. 이것은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Do what thou wilt에서 왔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중 법칙이라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네가 세상에 내보낸 것은 3배로 돌아온다 라는 것으로 선을 행하면 3배의 선이, 악을 행하면 3배의 악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카르마와 유사하지만 더 즉각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런 위카에는 중요한 축제가 있습니다. 1년을 8개의 축제인 세바스로 나눕니다. 이것은 계절의 수레바퀴, 윌 오브 더 이어라고 불립니다. 4대 주요 축제는 켈트가 그 기원입니다. 사마인인 10월 31일은 마녀의 새해, 죽은 자들의 밤으로 바로 할로윈의 기원이죠. 임볼크는 2월 1일로 봄의 첫 징후, 여신이 처녀로 재탄생하는 날이죠. 벨테이는 5월 1일로 메이데이, 풍요의 축제로 여신과 신의 신성한 결합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루그나사드 8월 1일은 첫 수확, 곡물의 신이 희생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과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리고 4대 태양축제로 유린 동지는 가장 긴 밤, 태양신의 재탄생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됩니다. 오스타라인 춘부는 부활의 시기로 이스터 선데이, 즉 부활절의 기원입니다. 리타는 하지로 태양이 가장 강한 날이죠. 마본인 추부는 두 번째 수확일로 균형의 시기를 기능합니다. 이 축제들은 대부분 기독교 명절에 흡수되었습니다. 할로윈, 크리스마스, 이스터 모두 이교도 축제가 기원이죠. 그렇다면 위카인들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대부분의 의식은 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법의 원을 그려 신성한 공간을 만들고 동서남북 4방위를 소환하며 여신과 신을 초대합니다. 전통적 위카는 코분이라 불리는 마녀 집단에서 실천됩니다. 이상적인 인원은 13명이죠. 하지만 현대에는 솔리터리 위칸이라 하여 혼자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전통적 위카의 많은 의식은 스카이클레드, 즉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사회적 위계와 가식을 벗어던지는 거죠. 하지만 현대 위카인 대부분은 가볍고 편안한 옷을 입고 의식합니다. 각자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오컬티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지적인 개념입니다. 오컬티즘은 숨겨진 지식 전체의 학문적 탐구를 말합니다. 위치크래프트가 실천이고 위카가 종교라면 오컬티즘은 철학이자 과학입니다. 오컬티스트는 마법사라기보다 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상징 체계를 분석하며 우주의 숨겨진 법칙을 이론화합니다.
그렇다면 오컬티즘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먼저 연금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영혼의 변환이었습니다.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은 현자의 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는 모든 금속을 금으로 바꾸고 영적으로는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정화시킵니다. 칼 융은 연금술을 개성화, 즉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점성술입니다.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 삶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죠. 고대에는 점성술과 천문학이 같은 학문이었습니다. 케플러,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모두 점성술사였죠. 현대 심리학적 점성술은 운명 예측이 아니라 성격과 잠재력의 지도로 출생 천공도를 봅니다. 세 번째로 카발라입니다. 이는 유대 신비주의의 핵심으로 10개의 세피로트와 22개의 경로로 이루어진 생명의 나무를 통해 우주와 의식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카발라는 타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는 22개의 히브리 문자, 그리고 생명의 나무의 22개 경로와 대응하죠. 네 번째로는 헤르메티시즘입니다. 전설의 현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가르침으로 7가지 헤르메틱 원리가 모든 오컬트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의식 마법입니다. 엔조키안 마법, 솔로몬의 열쇠, 고에티아 등 정교한 의식을 통한 영적 존재 소환과 신성 경험에 대해 연구하죠. 여섯 번째로 수비학입니다. 이는 숫자가 가진 신비적 의미를 파헤치는 학문으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오컬티스트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헤르메티카, 히브리어 카발라 텍스트, 라틴어 그리모아, 연금술 상징 해독 등 수많은 고문원을 읽고 번역하고 그 의미를 파헤쳐야 합니다. 둘째로는 인내심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이해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연금술 상징 체계는 평생 공부라고 일컬을 정도입니다. 셋째로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오컬티스트는 점성술, 타로, 카발라, 연금술이 모두 하나의 통합된 체계라고 인식합니다. 이런 것을 대응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금성인 베누스는 타로의 여제인 더 임프레스와 카발라의 네자흐, 연금술의 구리, 그리고 색깔로는 초록색을, 요일 중에는 금요일이며 사랑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는 식의 상호 대응적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컬트 학자가 보는 세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해 봅시다. 가장 큰 원이 오컬티즘입니다. 이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숨겨진 지식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안에 위치크래프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컬트 지식의 실천적 응용이죠. 그리고 위치크래프트 안에 더 작은 원으로 위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크래프트를 실천하는 특정 종교입니다. 하지만 오컬티즘에는 위치크래프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술, 점성술, 카발라, 타로, 수비학 등 다양하죠. 그리고 위치크래프트를 하는 사람이 모두 위카인은 아닙니다. 기독교 마녀도 있고 불교 마녀도 있으며 무신론 마녀도 있고 에클렉틱 마녀도 있습니다. 위카는 단지 수많은 위치크래프트 전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컬티즘과 위치크래프트, 위카에 대한 차이를 아셨을 것입니다. 위치크래프트는 실천입니다. 손으로 하는 것이죠. 위카는 종교입니다. 신을 숭배하는 것이며 오컬티즘은 학문으로 수많은 오컬트 관련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끌리시나요? 실천가라면 위치크래프트를 시작하세요. 허브를 배우고 촛불을 켜고 마법을 직접 해보세요.
영성을 추구한다면 위카나 다른 이교도 경로를 탐색하세요. 여신과 신을 만나고 공동체와 함께 축제를 축하하세요. 학자라면 오컬티즘에 뛰어드세요. 책을 읽고 상징을 연구하고 고대의 지혜를 해독하세요. 아니면 세 가지 모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유동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진정성입니다. 두 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하얗고 하나는 칠흑같이 검습니다. 백색 촛불은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흑색 촛불은 복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할까요? 한 여성이 아픈 아이를 위해 백색 촛불을 켭니다. 하지만 그 병은 아이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다면, 한 남성이 자신을 학대한 사람에게 저주를 보내며 흑색 촛불을 켭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폭력의 연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선과 악, 빛과 어둠, 화이트와 블랙. 오늘 우리는 마법의 윤리라는 가장 복잡한 질문에 맞서겠습니다.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블랙 매직과 화이트 매직, 이 구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고대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헤카, 그리스의 마게이아, 로마의 마기카, 이들은 단지 마법이었습니다. 특정 의미를 담은 색깔이 없었죠. 이분법적 시각은 중세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테우르기아라고 하여 신의 일로 천사와 소통하는 고급 마법이라 불렀으며 사제와 학자들이 행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차원에서 허용되었죠. 반면 고에티아라 칭해지는 것은 악마의 일로 악령을 소환하는 적은 마법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마녀들이 한다고 여겨졌죠. 당연히 이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그리모아 마법서를 보면 테우르기아와 고에티아의 기술이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는 마법 자체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였던 것입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이분법은 더 단순화되고 강렬해졌습니다. 화이트 매직은 치유, 보호, 축복의 선한 목적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블랙 매직은 저주, 지배, 조종의 악한 목적으로 행해져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며 타인에게 의도적 해를 끼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중간에 그레이 매직이라 하여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마법으로 자기 방어,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닌 마법도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애매한 영역을 담당하죠. 이러한 구분은 표면적으로는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면 이 구분은 바로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당신의 친구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치유하기 위한 마법을 합니다. 화이트 매직이죠. 선한 의도니까요. 하지만 그 친구는 우울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독이 되는 관계들을 끊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유 마법이 그 과정을 방해했다면 이건 화이트 매직일까요? 당신은 그의 성장을 막은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해를 끼친 것이죠. 이와 반대 사례도 있죠. 한 여성이 자신을 10년간 학대한 남편에게 악몽 저주를 보냅니다. 그가 밤마다 자신의 행동을 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블랙 매직이죠. 저주니까요. 하지만 그 남편은 악몽으로 인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게 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며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녀의 저주가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의도가 선하면 화이트일까요? 결과가 좋으면 화이트일까요?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모든 마법은 관점에 따라 그 색깔이 바뀝니다. 당신이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자신감 마법을 행합니다. 당신에게는 자기 개발로 이는 화이트 매직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지원자에게는 어떨까요? 당신이 부당한 이점을 얻은 것이니 그레이 또는 블랙 매직이 되지 않나요? 당신이 사업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성공 마법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정당한 노력의 일부가 되죠. 하지만 경쟁자에게는 당신이 그의 생계를 위협하는 저주를 건 것입니다. 국가 차원으로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마녀들이 모여 히틀러의 영국 침공을 막기 위한 집단 마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히틀러와 나치에게 혼란과 실패를 보내는 주문을 걸었죠. 영국인에게는 애국적 방어이니 화이트 매직입니다. 하지만 독일인에게는 어떻죠? 적국의 저주는 분명 블랙 매직입니다. 같은 행위이지만 다른 관점에 따라 다른 색깔을 지닙니다. 오컬티스트와 위치크래프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논쟁적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방어는 블랙 마직인가, 화이트 매직인가 라는 고민이죠.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며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당신은 베니싱 스펠, 즉 차단 주문인 방어 마법을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지가 못하게 주문을 겁니다. 이것은 화이트 매직처럼 들립니다. 자기 보호니까요. 하지만 그 주문의 실제 효과를 보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며 심리적 불안을 느낍니다. 그들의 조종 시도가 실패하며 좌절감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삶에 실제 불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고통에 가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의도적으로 말이죠. 이것은 블랙 매직이 아닙니까? 이제 더 극단적인 사례를 봅시다. 미러 스펠인 거울 주문으로, 소위 반사 주문입니다. 이것은 방어 마법의 한 형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 에너지나 저주를 보내면 그것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려줬을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거울을 설치한 것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가 반사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고통받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것은 부비 트랩입니다. 도둑이 당신 집에 침입하려다 당신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 다쳤다면 당신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어였지만 과도한 자기 방어였다고 판단될 수 있죠. 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공격자가 실제로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는데 당신이 오해했다면 어떨까요? 거울 주문은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예시로 가봅시다. 정의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문입니다.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는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녀는 그에게 저주를 겁니다. 당신이 내게 한 고통을 당신도 느끼게 하소서. 이것은 블랙 매직입니까? 기술적으로는 당연하죠. 저주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어떻죠? 그녀에게는 유일한 정의의 수단입니다. 법 체계가 실패한 곳에서 마법이 균형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봅시다. 만약 그 남성이 실제로는 무고했는데 잘못된 고발이었다면? 혹은 그가 유죄지만 그녀의 저주가 그의 무고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정의는 달성되었지만 새로운 무고한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블랙과 화이트 구분의 문제점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 오컬트 커뮤니티는 새로운 윤리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켰습니다. 색깔이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윤리입니다. 먼저 동의인, 컨센트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마라. 사랑 주문은 왜 비윤리적일까요? 누군가를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강간입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의 선택권을 빼앗으면서요.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그가 원할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마법. 당신 자신의 감정, 신념, 습관을 바꾸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지니까요. 두 번째로는 책임인 레스폰시빌리티입니다. 당신의 마법 행동에 완전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마법이 했어요. 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결정했어요. 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의도했고, 당신이 행했으며, 당신이 책임집니다. 이것은 왜 중요할까요? 많은 실천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동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우주에 맡깁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저주를 보낸 겁니다. 우주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최선이라면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죠. 당신이 에너지를 보낸 겁니다. 운명이 아니라요.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법이 누군가를 해쳤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애초에 그 마법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법사는 자신의 힘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짊어집니다. 세 번째로 균형과 상호성, 밸런스 앤 레시프로시티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위카의 3종 법칙인 당신이 보낸 것은 3배로 돌아온다 와 불교의 카르마, 모든 의도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헤르메티시즘의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은 모두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균형입니다. 당신이 긍정적 에너지를 보내면 세상은 그것을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당신이 부정적 에너지를 보내면 그것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3배는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세상에 놓는 에너지가 당신의 인생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보내며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삶을 삽니다. 그들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차기 때문이죠. 치유를 보내며 사는 사람은 치유받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심리적 작용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마법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마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윤리적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윤리적 마법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문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은 누구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자신만에게만? 그렇다면 진행하세요. 타인에게도 미친다면 그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습니까? 만약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응급 상황 등의 경우라면 최소한의 개입만 하십시오. 그리고 사후에 반드시 알리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입니다. 모든 마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취업 마법이 당신을 끔찍한 직장에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 마법이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으세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주문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거나 아예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현실적 노력을 먼저 해보았는가 입니다. 마법은 편리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마법은 마지막 수단이거나 현실 노력의 보조 수단입니다. 취업 마법을 하기 전에 이력서를 지원하려는 회사에 맞게 개선했습니까? 면접 연습을 했습니까? 네트워킹을 시도했습니까? 치유 마법을 하기 전에 병원에 갔습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했습니까? 만약 현실 노력 없이 마법만 의존한다면 이것은 마법적 사고의 병리적 형태입니다. 마법은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감정적으로 평화로운가? 입니다. 분노, 질투, 절망 속에서 마법을 하지 마십시오. 강렬한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감정을 느낄 때는 최소 24시간 기다리십시오. 여전히 그 마법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때 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후에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법 윤리라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혼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답을 원했지만 대신 더 많은 질문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정한 윤리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이트, 이것은 블랙.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윤리는 사려 깊은 판단입니다. 모든 상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맥락을 고려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자신의 의도를 정직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블랙과 화이트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회색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당신은 스펙트럼을 따라 움직입니다. 때로는 강해야 하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하며, 때로는 행동해야 하고,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지혜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윤리적 마법사는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찰과 성장입니다. 실수했다면 인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배상하십시오. 그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십시오. 이것이 윤리적 마법 실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완벽한 순수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성장입니다. 당신이 윤리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책임감 있는 실천자라는 증거입니다. 나쁜 마법사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질문들과 마주했습니다. 블랙 매직과 화이트 매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결과, 관점과 맥락, 자유의지와 책임,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성이 바로 마법을 성숙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현대 마법의 다양한 형태들을 탐구하겠습니다. 자연 마법, 천체 마법, 의식 마법이 각각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경로를 찾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적 고민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마법사로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마법 실천자가 마주하는 선택의 길인 자연의 길, 천체의 길, 의식의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대지와 식물에서 힘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달과 별의 주기를 따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교한 의식과 상징 체계 속에서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탐험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갈 길을 최대한 찾아드리겠습니다.
오컬트학 첫 번째 시리즈의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마법을 시작할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부터 배워야 하지? 크리스탈? 달의식? 카발라?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성향에 맞는 경로부터 시작하세요. 자연 마법은 땅, 생명과 함께 나아갑니다. 천체 마법은 우주의 리듬을 읽고 따릅니다. 의식 마법은 상징과 구조를 통해 현실을 조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실천자들이 여러 경로를 혼합하거나 시간이 지나며 경로를 바꿉니다. 하지만 출발점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연 마법 혹은 그린 위치크래프트는 가장 오래된 마법 경로입니다. 인류가 땅을 경작하고 식물을 치유에 사용하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존재했습니다. 자연 마법 실천자들은 식물, 크리스탈, 동물, 계절의 순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에게 마법은 책이나 의식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연 마법의 핵심 실천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허브 재배와 수확, 계절 축제의 준수, 동물과의 교감, 자연 재료로 만든 부적과 물약. 이들은 비싼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뒷마당이나 근처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자연 마법의 핵심 도구는 무엇일까요? 씨앗, 흙, 빗물, 야생화, 나뭇가지, 돌멩이 등입니다. 자연에서 직접 수집한 것들이죠. 물론 크리스탈도 사용하지만 자연 마법 실천자들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선호합니다. 자연 마법의 제단은 실내보다 야외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 아래, 정원의 한 구석, 혹은 창가에 설치한 작은 화분들이 제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마법의 실천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것, 손을 흐르는 물에 담그는 것,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마법입니다. 자연 마법 실천자들은 계절의 순환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위카의 윌 오브 더 이어라는 8대 축제는 자연 마법의 핵심 구조입니다. 봄의 탄생, 여름의 풍요, 가을의 수확, 겨울의 휴식. 이 리듬을 따르는 것이 자연 마법의 본질입니다. 자연 마법은 기다림의 마법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리고 마침내 꽃이 피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인내와 신뢰의 훈련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자연 마법은 당신에게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연 마법의 주문은 복잡한 라틴어 주문이나 긴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허브가 나를 보호한다 는 단순한 의도와 함께 허브 다발을 묶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와의 연결입니다. 자연 마법 실천자의 도구 상자는 숲에서, 해변에서, 정원에서 채워집니다. 깃털, 돌, 나뭇가지, 꽃, 빗물입니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직접 수집하고 관계를 맺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 마법 실천자들은 자신만의 허브 노트 혹은 그린 그리모어를 만듭니다. 이것은 책에서 베낀 정보가 아닙니다. 직접 재배하고 관찰하고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 식물은 내 정원에서 이렇게 자랐다. 만월에 수확했을 때 향이 더 강했다. 이런 개인적 지식이 진짜 힘입니다. 자연 마법의 윤리는 간단합니다. 받기만 하지 말고 돌려줘라. 식물을 수확할 때 땅에 작은 선물을 남깁니다. 빵 한 조각, 꿀 한 방울, 혹은 단순히 감사의 말.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상호관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연 마법의 주문병 혹은 스펠자는 대표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유리병에 허브, 크리스탈, 의도를 적은 종이를 넣고 밀봉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재단에, 정원에 혹은 베개 밑에 둡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자연 마법은 노아 보냄의 마법이기도 합니다. 민들레 홀씨의 소원을 담아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통제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천체 마법 혹은 아스트랄 마법은 하늘을 읽는 마법입니다. 자연 마법이 땅을 본다면 천체 마법은 하늘을 봅니다. 달, 행성, 별자리, 우주의 리듬이 이 경로의 교과서입니다. 천체 마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달 주기입니다. 초승달은 새로운 시작, 보름달은 절정과 수확, 금음달은 정화와 노아 보냄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천체 마법 실천자들은 마법의 타이밍을 달에 맞춥니다. 그들은 달의 일정표를 항상 확인합니다. 이번 보름달은 언제인가, 어떤 별자리에 있는가. 중요한 의식은 달의 위치에 따라 계획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과 동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천체 마법의 대표적 실천은 문어터 만들기입니다. 보름달 밤, 물이 담긴 그릇을 창가에 두어 달빛을 받게 합니다. 이 물은 정화, 직관, 감정 치유의 마법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각은 달을 넘어 행성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점성술과 마법의 교차점입니다. 수성은 소통과 여행, 금성은 사랑과 아름다움, 화성은 행동과 용기, 각 행성은 특정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또한 천체 마법 실천자들은 행성 시간인 플래네터리 아워스를 사용합니다. 매일 매 시간은 특정 행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화성의 시간에 의식을 수행합니다. 사랑의 주문은 금성의 시간에 하는 방식이죠. 많은 천체 마법 실천자들은 점성술을 깊이 공부합니다. 자신의 출생 차트를 이해하고 현재 행성의 위치를 추적하며 마법의 타이밍을 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별자리 운세가 아닙니다. 천체 역학에 대한 진지한 학습입니다. 이 별자리 마법은 천체 마법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각 별자리는 신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리온은 사냥꾼의 용기를, 큰 곰 자리는 보호를, 백조 자리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특정 별자리가 하늘에 떠오를 때 그 에너지와 함께 작업하는 것입니다. 천체 마법의 의식은 종종 야외에서 밤에 이루어집니다. 보름달 아래,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실내 재단도 가능하지만 직접 하늘을 볼 수 있을 때 그 연결은 더 강합니다. 천체 마법의 도구는 자연 마법과 다릅니다. 망원경, 점성술 달력, 천문학 앱, 달과 별에 대응하는 크리스탈인 문스톤, 라브라도라이트, 셀레나이트, 은색과 흰색의 도구들이 주를 이룹니다. 천체 마법 실천자들은 달이 감정과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보름달에는 에너지가 높고 잠이 잘 안 오며 금운달에는 내향적이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신호로 받아들이죠. 천체 마법 실천자들은 루나 저널을 유지합니다. 매달 초승달에 의도를 설정하고 보름달에 감사를 표하고 금음달에 정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닙니다. 28일 주기의 의식적 삶입니다. 천체 마법은 타이밍의 마법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입니다. 해가 질 때, 달이 뜰 때, 별이 정렬될 때.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진 마법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천체 마법의 보름달 방출 의식을 예로 들어보죠. 놓아보내고 싶은 것을 종이에 쓰고 불에 태워 달에게 바칩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달님, 받아주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다음은 의식 마법입니다. 의식 마법 혹은 세레모니얼 마법은 가장 구조화되고 정교한 경로입니다. 자연 마법이 직관적이고 천체 마법이 리드미컬하다면 의식 마법은 건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되고 배치됩니다. 의식 마법의 도구들은 상징적이고 정교합니다. 아타메인 의식용 칼, 완드, 즉 지팡이, 찰리스인 성배, 펜타클인 오망성 디스크 등의 각 도구는 특정 요소와 에너지를 대표하며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식 마법의 첫 단계는 서클 캐스팅인 마법원 형성입니다. 아타메나 완드를 들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으며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 원 안은 세계 사이의 공간으로 일상과 마법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의식 마법은 카발라, 즉 유대 신비주의의 생명의 나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개의 세피로트와 22개의 경로는 단순한 다이어그램이 아닙니다. 우주와 의식의 지도입니다. 의식 마법 실천자들은 이 구조를 수년간 공부합니다. 의식 마법의 전통은 고대 그리모아 마법 서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 오브 솔로몬, 레서 키 오브 솔로몬, 북 오브 아브라멜린 등의 책들은 정확한 의식 절차, 주문,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의식이 실패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이중 식일 제작은 의식 마법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하학, 올바른 비율, 전통적 상징의 조합으로 1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정밀함이 힘의 원천입니다. 의식 마법은 감각을 총동원합니다. 특정 향인 프랑킨센스, 모략, 드래곤스 블러드 등을 태우고 특정 음을 챈트하고 특정 색의 로브를 입습니다. 모든 감각이 의식의 목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 마법은 종종 그룹으로 수행됩니다. 코분이나 로지 등의 마법 단체가 그것이죠. 이 그룹의 각 참가자는 특정 역할을 맡습니다. 사방이의 수호자, 고위사제와 일반사제, 그리고 기록자 등으로 역할이 정해집니다. 조화로운 협력이 의식의 힘을 배가시키기 때문이죠. 의식 마법 실천자의 로브와 도구는 값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신성함에 대한 존중입니다. 일상복과 마법 의상을 구분하는 것은 심리적 전환을 돕습니다. 당신은 로브를 입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의식 마법은 겸손과 경외의 마법이기도 합니다. 실천자는 자신보다 큰 힘인 신, 천사, 원형 등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자연 마법이 대등한 관계라면 의식 마법은 위계를 인정합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식이죠. 그리고 의식 마법 실천자는 그 과정을 철저히 기록합니다. 의식 전 계획, 의식 중 관찰, 의식 후 결과 등을 자세히 적어둡니다. 이 데이터는 축적되어 개인의 매지컬 레코드가 됩니다. 과학자의 실험 노트와 같습니다. 의식 마법의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정화하고 특별한 천에 싸서 특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이 도구들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구용 칼로 빵을 자르지 않듯 아타메로 종이를 자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느 길이 당신을 부르나요? 이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을 볼 때 나도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자기 진단을 해봅시다. 당신은 야외 활동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실내가 편한가요? 즉흥적인 편인가요? 계획적인 편인가요? 감각적 경험을 선호하나요? 지적 탐구를 선호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성향만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실천자들이 혼합 경로를 걷습니다. 자연 마법의 허브와 천체 마법의 달의식을 결합하거나 의식 마법의 구조와 자연 마법의 직관을 섞습니다. 순수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단은 당신을 반영합니다. 정원에서 가져온 꽃, 보름달에 충전한 물,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촛대 등은 모두 당신만의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책도 당신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이 만듭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편한 길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을 관찰하거나 허브를 심거나 간단한 원을 그려보세요. 마법은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의 경로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6년의 마법 실천자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도구를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행성 위치를 확인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배우지만 여전히 촛불을 손으로 켜고 허브를 직접 수확합니다. 마법은 더 이상 은둔자나 숲속 오두막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도시 아파트에서, 기숙사 방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의식도 마법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그리모아는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룩진 페이지, 잘못 그린 시길, 실패한 의식의 기록,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짜 마법 여정입니다. 완벽한 사진보다 진실한 실천이 낫습니다. 세 갈래 길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걷다 보면 길들이 교차하고 합쳐지고 다시 갈라집니다. 당신은 평생 같은 길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당신의 실천도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진짜 마법은 카테고리 사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길을 탐험했습니다. 자연의 길, 천체의 길, 의식의 길. 어떤 길이 당신을 불렀나요? 댓글로 결정한 이유와 서로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첫 번째 재단을 만드는 방법으로 도구 선택, 배치, 정화, 그리고 첫 번째 의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재단은 필요합니다. 오피오와 함께 당신의 마법 여정을 시작하세요. Blessed be. 감사합니다.